네, 이 시간은 대극입니다. 대극. 이제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좋다라는 말은 싫다, 그렇죠? 맞다, 틀리다. 네, 남극, 북극, 그렇죠? 대극이죠. 이제 대극은 이제 반대인 경우도 있고 반대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극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 대하는 상대적인 극이라는 거죠. 예, 그게 상대적인 계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분열인 경우에는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 옳다, 그르다, 좋냐, 나쁘냐가 이제 100%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분열을 분화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메타인지다, 이제 멀티, 입체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분화로 발달하는 과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극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감정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모든 것은 기준의 문제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 규정, 경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는 좋은 거고 어느 때부터는 나쁜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극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기준의 문제였구나.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것도 기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일상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것도 보면 이제 완벽과 적절해서 같이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의 키워드는 대극, 그렇죠?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입체적인 사고로 한번 전환을 해본다는 거예요. 분열에서 분화의 단계로 가보자. 그럼 첫 번째가 대극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준의 문제구나. 내가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고 변한다 이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극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또 다른 의지와 기대. 이 단어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정의를 정말, 많이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마다 또,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심리 상담 지식이고 공리적인 그런 지식을, 논리를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사랑의 가장 낮은 단계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만난다, 함께한다 이거죠. 생각이, 마음이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닌 것은 뭐냐면 만나기 쉽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설령 갈등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유의미한 관계면 단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회복, 갈등의 회복, 그러려면 어떻게? 첫 번째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다는 거죠. 설령 거기서 이제 갈등과 이제 싸움, 말다툼이 있을지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사랑과 용서, 의지와 기대거든요. 사람을 의지한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갈등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보냐?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용서의 대상으로 보면 어떻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다 미숙하니까. 그리고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다 우리는 부족하다. 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뭐 비교 우위, 열등 비교가 되는 것이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토리기 키재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고 기대하려고 한단 말이죠.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이거죠.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의지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을 어떻게 보냐?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보자는 거죠.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기브 앤 테이크를 적절하게 할까 이거죠. 돈의 기브 앤 테이크, 마음의 기브 앤 테이크, 시간의 기브 앤 테이크, 돈, 시간,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기브 앤 테이크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한 그 개인적, 친밀한, 그쵸? 사랑의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사실은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거야.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식이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 여긴다 이거죠. 12살이 넘었는데 6살이 넘었는데 6세 이전엔 좀 그러네요. 6살이 넘었는데 12살이 넘어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감사가 없으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조심스럽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 자식 이외의 관계, 부부 관계, 그렇죠?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뭐 의지하고 기대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안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 어떻게 하면 적절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것인가로 생각을 바꿔보자 이거죠. 이상 사랑과 용서, 의지와 기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금의 법칙, 납의 법칙입니다. 금은 뭐냐면 누구나 좋아하죠. 금은 또 사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니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같이 먹기도 하죠. 금은 사람한테 좋다는 거예요. 납이 있단 말이에요. 납은이라는 것은 납은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납은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물질이 금은 사람한테 좋고 납은 사람한테 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대상이 혹은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금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납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상대방도 어떤 사람은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금과 같이 나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고
납과 같이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 금의 법칙을 해보면 이제 투사, 내 안의 것을 외부에서 발견하는 과정이 투사 아닙니까? 그것이 투사가 인간 활동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긍정의 투사를 한다? 그러면 금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내가 관계하는 대상,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좋은 것을 타인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금의 법칙. 납의 법칙은 부정의 투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안 좋은 것을 나타내고 대상에게서 안 좋은 면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게 나쁜 것이 발견되는 것은 납의 법칙. 대상에서 좋은 것이 발견하는 것은 금의 법칙이에요. 드라마에서 어떤 대사가 나왔는데,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일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저 사람이 일을 못해야지. 그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아주 정형적인 납의 법칙을 설명해주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렇죠? 비교 우위를 하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납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납의 법칙을 사용하면요, 우선 내 속이 지글지글하고요, 관계가 지글지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목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근데 금의 법칙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 분열되어 있는 사람은 보통 납의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 우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못하면, 실패하면, 잘못했으면 상대적으로 나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비교 우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방함으로써. 사실 유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 그런 말과 행동은 납의 법칙이라는 거죠. 성숙한 사람의 그 특성은 자존감이 높아서 내 존재에 대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서 비교로부터 자유롭다. 그렇죠? 비교할 수도 있고 비교 안 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금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이제 사람을 이해할 때, 또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금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납의 법칙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라고 보면 잘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관계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안 싸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끊임없는 시도를 하거든요. 이미 실패죠. 왜냐하면 요구의 방향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면 갈등은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소할 것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동양 그 철학에서는 도덕, 인, 예법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식의 수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법의 단계에 있는 사람, 예의 단계에 있는 사람, 인의 단계에 있는 사람, 덕의 단계에 있는 사람, 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걸 심리학, 심리 상담학에 한번 이렇게 제가 뭐 이 시간은 연필 생각의 시간이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법의 단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가 제한 속도가 100km라면 100km 이하는 괜찮아요. 근데 100km를 넘으면 속도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경계라는 거죠. 법은 경계예요. 예의가 있다, 예의가 없다. 예는 키워드가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참 친절하고 따뜻해서 인사를 잘할 수도 있지만 속이 지글지글하고 약간 못된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이렇게 인사를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저 사람 예의가 참 바르네. 저 사람 예의가 없어. 그렇죠? 예의 키워드는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형식하면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대화법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상관없이 대화법의 형식을 한번 따라보면 좋은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 심리에서 경계, 예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상담학에서 대화법 이렇게 대입해 보면 커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좀 아슬아슬하죠. 최소한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는 예의 단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법, 예, 인. 인은 이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이제 저도 이제 그 목표를 인의 단계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계에서는 기브앤테이크, 거래의 관계에 맞췄으면 좋겠다고 연필과 행복에서는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의 단계를 고민할 그런 부분이 거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의 단계, 그것은 뭐냐? 거래의 단계, 기브앤테이크를 적절하게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잘 갖추면, 그쵸? 형식이 내용을 이끈다. 예는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잘 갖추면 자연스럽게 인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형식이 내용을 이끈다. 이제 도덕 인예법에서 덕의 단계는 뭐냐? 덕은 이제 사랑 곱하기 사랑 곱하기 사랑이겠죠.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친절을, 배려를 하고도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주고 그 리턴을 생각을 안 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기부를 하고 테이크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당연시하든 상대방이 나에게 안 오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왜요?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수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겠죠. 예. 주고 많은 거 잊어버리고 나한테 안 와더라도 상관이 없는 단계가 덕의 단계죠. 상당히 높은 단계겠네요. 마지막에 가장 높은 단계는 도의 단계인 거죠. 도. 도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단계고 그 진리는 경이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이라는 거죠. 뭐 제가 덕이나 도를 논할 그런 건 아니고 이 시간에 관계를 형성하면 갈등이 필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의 수준에서 도덕 인예법이라는 것을 하면 인의 단계를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기브앤테이크를. 근데 그걸 하려면은 어떤 걸 하냐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뭐예요? 대화법으로서 형식으로 내용을 이끌어보자. 근데 그 단계는 뭐냐? 법의 단계라는 거예요. 법에는 뭐냐? 경계라는 거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단계의 사람에게 예의나 사랑이나 뭐 그런 거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경계를 지킬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관계를 형성하면 갈등은 필연이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 법, 경계를 생각해보고 형식적인 예를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인해 단계, 기브앤테이크 단계를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그 가치관과 신념입니다. 그리고 성격과 기질,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치관과 신념이 있고 성격과 기질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우리 하루하루 일상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의 영역이고요. 신념이라는 것은 그 가치관이 감정과 하나가 되었을 때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으로 평생을 살아가죠. 방향성을 잡고 때로는 신념 때문에 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관과 신념은 매우 강력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이 되겠죠?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 인생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신념과 가치관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유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때와 장소와 대상에 상관없이,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가치관과 신념이라는 거죠. 가장 위험하죠. 어쩌면 연필과 행복에서는 심리상담 지식을 소개하는데 그 심리상담 지식을 통해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가장 적절한 그리고 제가 또 원하고 바라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는 제가 브라운 운동이다, 사모구다, 역설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눴죠.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격과 기질입니다. 성격은 뭐냐면 반복된 행동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은 뭐예요? 습관이죠. 그렇죠? 그럼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우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행동을 반복하면 되거든요.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단 10초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14일간 반복하면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격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격이 바꾸기 어려워요?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치 성격이 안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질은 무엇이냐? 기질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기질은 타고난 것이거든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감정을 선택하는 경향이라는 거죠. 이 사고보다 감정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감정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그 사람의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성격이라고 하고,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감정을 선택하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한다. 항상 그 감정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감정을 선택하는 거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 타고난다는 것이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치관과 신념은 안에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죠. 핵심이고 내용이고, 성격과 기질은 바깥에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얼굴 표정으로, 음색으로, 신체 언어로서, 이 말로서 바깥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서 나가는데
성격과 기질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관과 신념을 볼 수 없거든요. 미루어 짐작을 할 뿐이지. 그렇죠? 아주 유능한 상담사와 또 준비된 내담자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가치관 신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미루어 짐작을 할 뿐이지. 그런데 성격과 기질은 그냥 나타나죠. 네. 왜? 보여지니까.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신체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의 음색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과 기질은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과 기질은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격과 기질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 애니어그램 그리고 MBTI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준 지식을, 공리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면 아주 유용하죠. 왜냐하면 그 친밀한 관계를 제외하면 거의 다 기능적인 관계잖아요. 예. 우리가 깊이 관계를 하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깊은 관계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열 손가락에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가치관과 신념, 성격과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 성숙과 미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음, 그죠? 정서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성숙과 미성숙.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초점을 갖고 사람을 보느냐?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 저것이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과 미성숙은 나이에 상관없고요, 학력에 상관없고, 집안 배경에 상관없고, 경력, 자격, 지위, 지성, 모든 외모까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성숙과 미성숙은 나이, 학력, 집안, 경력, 자격, 지위, 지성, 외모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잘 빠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어른이고 미성숙은 아이죠. 성숙한 사람 어른, 미성숙한 사람 아이. 그렇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니라.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 자존감이 높다. 미성숙한 자신감에 민감하다. 자신감이 있느냐 없냐가 중요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자존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금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납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경계를 잘 지켜요. 내 경계도 잘 지키고 상대방의 경계도 잘 지켜줘요. 그리고 그 방법도 알고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경계를 못 지키고 침범을 해요. 그리고 침범하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미성숙하니까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거래 관계를 잘한다 이거예요. 거래. 인간관계에서 거래를 잘한다. 인간관계에서 기브앤테이크 거래하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부분적으로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기브앤테이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착취의 관계를 형성을 하죠. 근데 내용은 착취의 관계인데 의식하고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사랑의 관계라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착취의 관계인데. 성숙한 사람은 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착취의 관계를 형성한다. 내가 착취할 수도 있고 내가 착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비교에 자유로워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질투하죠.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말 질투도 습관이고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질투가 습관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쉬워요. 상대방은 틀려도 맞다. 의도, 논리, 거기에 자유로우니까요. 인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안다. 존재적으로 그렇다 얘기죠.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틀리다 이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정당성을 나는 옳다. 나는 안다. 그 주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비교 우위를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정당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당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되죠. 성숙한 사람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옳을 수도 있고 거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잘못 안 하고 실수 안 합니까? 한다 이거죠. 거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거기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죠. 왜냐면 기능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신감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맞다. 옳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매여 있으니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미성숙한 사람의 아주 극명하고 쉽게 구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형식적일지라도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당연하지. 그거 기본 아니야? 당연하다. 그런 말이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확장돼서 교만과 겸손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숙과 미성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한다 이거죠.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 이거죠. 배려를 한다 이거예요. 친절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숙한 사람의 특성,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의 특성을 알므로써 그걸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화를 원한다면 그 유의미한 작은 행동을 단순하게 반복하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변화를 어떻게 일으킨다고요? 유의미한 작은 행동을 단순하게 반복하면 변화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14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10초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반복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더 범위를 좁혀서 경계의 개념을 알고 대화법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성숙과 미성숙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 연필과 행복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그 연필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심리학 그리고 상담학에 대한 지식을 일반인이 정말 중고등학생도 듣고 그대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염두에 두고 연필과 행복을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그 연필과 행복의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필과 행복이 무슨 뜻이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행복하려면 그것을 줄여서 연필과 행복으로 말한 것입니다. 연필은 뭐예요? 혼자서 행동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연습이죠. 연습. 훈련은 지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동을 반복하는 게 훈련이고 나 혼자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연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작은 행동을 단순하게 반복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연습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긍정의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긍정의 1차 감정은 뭐예요? 성취감, 기쁨, 감사, 즐거움. 이것이 긍정의 1차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었다면, 긍정의 1차 감정이 얻었다면, 덤으로, 그렇죠? 부가적으로 긍정의 2차 감정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1차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이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얻을 수도 있고
행복감을 얻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얻으려면 긍정의 1차 감정이 형성이 돼야, 내가 얻게 돼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감정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평생 얻을 수 없습니다. 긍정의 1차 감정을 초점을 맞추면 부가적으로 얻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그렇죠? 행동을 유의미한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행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과 행복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연필과 행복에서는 심리 상담 지식을 정리해서 한번 전달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유의미한 작은 행동을 단순하게 반복함으로써 그 행복을 얻는, 그렇죠? 심리 상담 지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